기본적으로 하이데거의 발상이 바로 그 실존주의적 발상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상 만사가 다 허망한 거예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사람이 절망적으로 물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은 거 없으면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 내가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존재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풀리지 않는 뭔가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심오한 문제고, 진짜 철학이라면 그런 걸 해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존재 시간이 하이데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하이데거 사상에 원초적인 것들이 다 집결되어 있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나중에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후의 이야기들도 그 바탕 위에서 전개되는 거지, 이것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시간이 1927년에 이제 나오고, 하이데거 나이 38살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하이데거 처음 공부할 때는 38살이라는 나이가 철학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헤겔이 정신현상학 쓴 게 37살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은 37살 전에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어쨌거나 헤겔의 정신현상학 이후로 서양 철학사에서는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20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철학 저작의 탄생을 알리는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비견할 수 있는 거는 위트겐슈타인이 1921년에 낸 논리철학 논고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논리철학 논고는 주로 이제 언어철학, 분석철학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미철학에 영향을 크게 줬고, 그러긴 한데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아주 압축적이고, 하이데거처럼 인간 실존의 문제를 거기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영향의 광범위함이라든가 층의 다양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역시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 개인사에서 보면은 1907년에 김나지움 시절에 그 프란츠 브렌타노의 박사학위 논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에 관하여 라는 그 책을 이제 조나트 그레버라는 신부한테서 받아서 그거 읽고 존재론의 세계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이후로 20년 만에 이제 나온 저작이고, 20년에 탐구의 통화가 이 텍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가 존재와 시간이잖아요. 존재하면은 제약 없이 그냥 존재해버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니까, 모든 걸 다 포괄하고, 그다음 시간이란 거는 그 존재가 펼쳐지는 어떤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와 시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제목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존재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떠받치는 철학적 기틀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야심이 이미 이 제목에 담겨 있다. 제일 앞에 이제 전체를 압축하는 짧은 도입문에 플라톤의 소피스테스에 등장하는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 한 명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한다는 표현을 쓸 때 이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다음까지 빠져 있다. 존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이야기할 때 그 존재는 물론 명사이기도 하지만은 존재함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도대체 존재한다는 게 뭐냐? 그게 대해서 갑자기 지금 반감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텍스트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존재한다가 그래버려는 원이라고 그렇게 썼을 텐데, 존재한다. 그게 이제 있다 의미로 먼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반대는 없다잖아요. 근데 이 소피스테스라는 자들은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소리거든요. 와이스맨이거든요. 그냥 형용사로는 와이스예요. 현명한, 지혜로운. 소피스테스라는 자들이 그 당시에 그 아테네 거리에 활보하고 다니면서 부잣집 자제들 다 돈 울고 먹고 산 거거든. 어떤 소피스테스는 1년 강의하면서 요새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50억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뭐 훌륭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사기꾼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플라톤이 볼 때 이 소피스테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데 정말 이 자들이 지혜로운 자냐?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진실을 다 왜곡하고 사태를 비틀고 어떻게든 논쟁에든 법정에서든 이기게만 해주면 된다. 이기는 법 가르쳐준다. 이게 소피스테스들이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에리스 말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 ANI라는 있다라는 것은 존재하다인데, 이거는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참으로 있다 혹은 참되게 있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스테스는 그 참되게 있다 다른 말은 참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참이다. 소피스테스가 있다 할 때 그것이 곧 참되게 있는 거고 참인 거예요. 아니 쟤들이 어떻게 참되게 있냐. 가짜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정의를 다 비판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활보하고 다니는데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피스테스라는 자를 보면서. 왜냐하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1차적으로 느낌상 참되게 있다라는 의미로 온단 말이에요. 있다는 것은 참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논의를 쭉 전개하면서 ANI에는 있다 없다라는 이런 사실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아니다의 반대인 기다 이 의미도 있는 거다. 소피스테스는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있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적으로 있다는 것도 설명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이야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을 임과 아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서양 철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건데, 그 오늘날의 그 존재한다는 말의 본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물음에 오늘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플라톤 시대에는 존재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 놓고 당혹감이라도 느꼈지만은 오늘날에는 그 당혹감마저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지금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 하이데거 시대의 기본적으로 철학은 존재론이 아니에요. 존재가 뭐냐 혹은 존재자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사학의 핵심이고, 그 형이사학이 쭉 이어져 왔지만은 하이데거 시기에는 이 존재론이 철학의 본질적인 과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이전부터요, 예를 들면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오늘 데카르트랑 칸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칸트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후설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기본적으로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이 철학의 어떤 중심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참되게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식한 것이 정말로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인식론의 문제고, 이게 이제 철학의 중심 과제가 되고, 존재론이라는 것은 좀 낡은 이야기처럼 된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태가 정말 제대로 이해되느냐 이 문제고, 우리가 인식한 것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인식이냐, 요게 이제 철학의 중심 문제가 된 건데, 데카르트가 이 철학의 출발점을 나의 사유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이어받아서 칸트가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하는가, 요 문제를 칸트가 집중 제기하면서 인간의 인식의 구조가 결국 이 세계의 존재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후설에 현상학도 나온 거예요. 현상학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과는 무관하게 객관성이 어떻게 현상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현상하느냐 요렇게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어떤 인식론적인 어떤 인식 주관 속에 어떻게 세계가 있는 그대로 현상하느냐, 요걸 따지는 것이니까, 근대 철학의 큰 주류적 흐름을 보면은 결국 인식론이고 존재론이라는 것은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게 카톨릭 신학에서 출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카톨릭 신학에서 19세기 말에
토마스 철학, 스콜라 철학이 다시 부활을 했고, 그 부활한 스콜라 철학의 중심 주제는 존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거는 스콜라 철학에서 핵심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신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만들어진 세상의 구조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 또 신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니까 그 신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통해서 신을 추적해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것,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 이런 게 스콜라 철학의 가장 중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이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근대 철학에 와서 그 존재론이라는 것은 옛날 좀 서당에서 원장님이 뭐 이상한 거 가르치던 거 뭐 이런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에는 이 존재에 대한 당혹감조차도 없다 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할 때 이건 드라마틱하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 인식론의 문제가 결국은 하이데거는 그 인식론이 제기하는 문제를 일종의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주관이 표상한 것이 객관 세계와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인식론의 근본 문제라는 것이 사이비 문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이데거는 그건 사이비 문제고 결국 존재론의 문제가 인식론의 문제를 포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런 어떤 그 존재론이 하이데거를 통해 근본적으로 부활을 하면서 칸트 철학도 재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은 그냥 근대 인식론의 한 정점이고 어떤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온, 철학적 변화를 가져온 등대한 어떤 철학으로 그렇게들 이해를 하는데, 칸트 인식론이 사실은 존재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새들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인식한다 뭐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주관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의식이 구성한 것이 세계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 세계는 우리 의식이 구성한 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게 존재론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세계를 뭐 우리가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인식론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없다면은 존재가 있다 이런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세 철학의 이제 정점이 가장 체계적으로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가 이 존재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S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은 B예요, B. 혹은 이제 being. 우리말로 하면 이게 자인이에요. 하이데거의 말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보면 이 토마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존재하다, 에고 있잖아요, 에고. 내가 존재한다, 에고숨이란 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요. 그 다음에 그것이 존재한다, 에스트. 영어로는 I am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존재인데, 이 존재가 토마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에세이에서 에센티아도 나오고 엑시스텐티아도 나온다. 에센티아는 흔히 우리가 본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엑시스텐티아가는 현존 혹은 뭐 실제, 그리고 지금 하이데거에서는 이게 실존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이 사물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만물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편은 에센티아로서 있는 거고 한편은 엑시스텐티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존을 갖추었을 때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없이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본질이란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무엇이다? 대답할 수 있을 때 그게 본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임이에요. 무엇임. 이게 책이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책이다. 그럼 이 책임. 이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엑시텐시아는 현존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책의 본질을 상상할 수 있다고요.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실제로 있으려면 그게 어떤 관념 요소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이 뭔 줄 알아? 어디 있는데 그게?
저기는 없는데 아무튼 어디에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과 함께 현존을 함께 갖추었을 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에세가 존재에서 에센티아도 나오고 엑시스텐티아도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니까 신이 말하자면은 인간에게 본질도 주고 실존도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신이 인간에게 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의 본질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듯이 네가 있어라 하니까 사람이 있는 거지. 엄마 아빠가 저기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것은 현상적인 거고 신이 있으라고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현존도 주고 본질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근본적인 어떤 존재론적 구조거든요. 사실 하이데거가 이런 것을 익숙하게 공부한 사람이고 바탕에 깔고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 그런데 이 현존이라는 이 말이 이제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실제 존재, 있음을 가리켰는데 그게 이제 실존주의에 와서 이게 인간 자체의 독특한 있음, 인간 자체의 독특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한정이 된 거예요. 그걸 번역할 때는 실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인간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고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들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나는 거예요.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형성되는 거다 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의도를 하이데거가 존재의 의미에 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존재의 의미, 이게 베도이툰,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존재가 가리키는 바, 혹은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오는가, 우리에게 존재가 어떤 의미로 드러나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 책의 의도는 그것이고, 목표는 시간을 존재 이해의 지평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존재 이해의 지평을 시간에서 찾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동안 서양 철학에서의 그 전통 형이성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시간을 배제하고서 사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배제한다고 할 때 시간성 속에서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현재라고 할까,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서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은 현재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시간이 무슨 정지화면처럼 고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현재 살고 있다 이거죠. 현재, 지금 이 순간이 현재잖아요. 그리고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이 현재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분 전은 이미 과거로 지나가 버린 거고 1분 뒤 건 아직 안 온 거고, 이 현재가 끝없이 가는 거다. 이 끝없는 현재성 안에서 존재를 이해한다. 사실상 시간을 사고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없이 존재를 해명한다 라는 게 전통 존재론이었는데, 시간을 존재 이해의 바탕으로 삼는다, 그 바탕으로 해석해내는 것, 이게 이 책의 이제 목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 형이상학을 전복한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실존이 모든 존재 이해의 바탕이고, 그 인간의 실존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간성인데, 이 시간성이란 것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를 반복하면서 현재를 연다. 이게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실존적 구조라는 거예요. 인간 실존은 그러니까 이 시간성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성을 바탕으로서 인간 실존을 해명하고, 해명된 그 인간의 실존을 기초 존재론으로 삼아서, 실존론적 분석을 기초 존재론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보편적 존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존재를 해명한다. 요게 이 존재와 시간을 쓸 때 하이데거가 품었던 기본적인 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토대로 해서 존재를 해명하겠다. 요게 하이데거의 기본 구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구상 자체를 그 전에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을 사유한 사람은 물론 있었지만은 시간 자체를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이렇게 하나로 엮인 그런 어떤 시간성 속에서 이 존재를 사유한 사람은 하이데거가 지금 최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자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 물음이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게 막 됐는데 오늘날 그게 망각에 빠졌다. 그래서 본인은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보고 싶다. 그 존재를 둘러싼 기간토마키아를 한번 다시 불을 붙여보겠다. 그래서 그 기간토마키아라는 게 이제 신족과 거인족의 전쟁을 기간토마키아라고 하거든요. 신족은 천상적이니까 요새 이제 러프하게 구분한다면 관념론적인 그런 거고, 그게 피타고라스, 파라메니데스, 플라톤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인족은 땅의 종족이니까 말하자면 이 지상의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 전통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의 시조잖아요. 데모크리토스도 신을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 신을 부정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 세계를 이원화해가지고 어떤 저 세계의 관념 세계가 있고 이 세계가 있다라는 식의 사고를 하는 게 플라톤이라면은 데모크리토스는 그 이원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 원자들이 또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신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게 보면 일종의 유물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유물론이 아니고 존재하는 건 이 세계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들이 그 시절에 있었는데 그걸 한번 자기가 불러 이렇게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당히 웅장한 철학적인 야망을 좀 드러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존재 물음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라고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종의 독단적 선입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철학도 지겨워 죽겠고 무게한 이야기들인데 존재가 뭐냐라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뭐가 필요해? 그냥 다 있으니까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또 묻고 그래. 폼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이야기예요. 있는 것이 있는 거지 뭐 이런 걸 뭐 새삼스럽게 묻고 그래. 먹고 살기도 저기 했는데 응?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씨 사는 것들은 이씨 살고 없이 사는 것들이 괴롭고 그러니까 이씨 사는 것들 싹 다 없애버리면 좋겠어. 이런 게 우리의 문제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지. 존재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거들 저기 하고 철학 또 그런 식의 생각들을 바탕에 다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독단적인 선입견을 세 가지로 간추려서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존재 아닌 게 없으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데 동시에 가장 공허한 개념이죠. 그래 있어.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너무너무 공허하잖아요. 그 다음에 존재 개념은 정의할 수 없다. 있는 게 다 존재인데 그러니까 뭘 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자명하죠. 자명한 걸 뭐 하려고 또 물어. 이게 이제 이번에 사람들 생각이다 이거죠. 그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정의의 시도를 거부해 버리는 거고, 자명한 개념이니까 정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맞서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이 존재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 존재가 보편적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이냐 이걸 서로 따져봐야 된다. 두 번째는 존재를 자연사물을 정의하듯이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더 캐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존재라는 것이 가장 자명한 것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따지고 들어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그 안에 있다.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물음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이데거의 발상이 바로 그 실존주의적 발상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상 만사가 다 허망한 거예요.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사람이 절망적으로 물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은 거 없으면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 내가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존재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풀리지 않는 뭔가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심오한 문제고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뻔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전혀 그냥 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절박한 문제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철학이라면 그런 걸 해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묻힌 그 존재라는 개념, 그 의미를 형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학은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의 과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재라는 말을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끝없이 쓰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 존재라는 말이 참 수수께끼 같은 말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유럽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유럽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비동사니까 끝없이 비동사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동사 들어가지 않는 것도 사실 다 존재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hungry, I am hungry도 존재 사태를, 내 존재의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갖고 뭐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다, 이런 적이고, 하늘은 푸르다, the sky is blue도 하늘이라는 존재 사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 아닌 것이 없다, 풀어서 표현하면 존재 사태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 물음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풀 거냐, 어디에서부터 이제 물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하이데거가 물음의 형식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어지고 있는 것, 이게 프락테고, 그 다음에 물음이 걸리는 것, 프락테, 그 다음에 물음이 밝히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에어프락테. 근데 이게 다 이 수동태로 쓰여 있어서 프라겐이에요. 묻는 거, 우리는 지금 뭘 묻고 있느냐, 뭘 묻고 있어요? 존재를 묻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지고 있는 것, 뭘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느냐. 지금 여기가 지금 존재 이야기하자고, 존재론 이야기하자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존재가 지금 물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 베프라테라는 건, 베프라겐이라는 거는 물음이 걸리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문의하다, 자문을 구하다, 탐조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것을 물을 때, 존재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그때가 좀 구체적으로 좀 물을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디다 대고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참조할 만한 것, 혹은 우리가 문의할 만한 것, 그 물음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 이게 바로 베프라크테라는 거예요. 물음이 걸리는 것, 이게 현존재라는 거예요. 이 현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고 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것을 대고서 이 존재를 묻는다 이거예요. 존재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그 존재의 구체적인 양상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다. 그렇게 물어가지고 사람을 참조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 밝힌다 이거예요. 물어서 밝힌다. 그게 뭐냐? 존재의 의미다. 존재의 의미가 무엇냐, 이걸 밝히려고 한다. 이게 지금 헤데거가 말하는 물음의 형식적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거, 이게 말하자면 이 물음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그 존재의 의미라는 거는 이 막연하지만 어쨌거나 이 전체 존재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존재의 의미가 어떤 의미는 사실은 진짜 의미가 아니고 존재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 책에서 지금 존재 시간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딱 하나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존재의 의미는 달라진다.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이 현존재의 존재, 그걸 이제 구체화시켜서 실존이라고 하잖아요. 실존의 양상에 따라서 본래적 실존이냐 비본래적 실존이냐에 따라서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비본래적 실존이었을 때 존재 의미는 좀 거칠게 말하면 가짜 의미고, 본래적 실존에서 밝혀지는 존재 의미가 사실 진짜 의미다 이거죠. 그냥 뭐 다 있는 게 다 있는 거고, 그냥 뭐 그걸 바빠 죽겠는데, 이게 말하면 이 본래적 실존 양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존재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적 실존일 때 그 존재 의미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전체 존재의 의미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이고 단계를 밟아서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의미가 결국은 하이데거 말은 시간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존재의 의미가 시간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존재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지만은, 시간이란 것이 결국 존재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성을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시간을 사는데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존재의 의미가 다르게 드러난다. 그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부르는 말이 현존재인데, 인간을 왜 그러면 현존재라고 부르냐. 이 현존재가 이제 다사인인데, 처음에 철학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그냥 현존이라고 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물이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이게 이제 다사인이었는데, 하이데거가 존재 시간에서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한정 지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인간을 다자인이라고 하냐?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존재론을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대 철학의 흐름을 다 뼈아는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전통적인 어떤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존재론을.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어떤 존재, 이거를 해명하겠다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이 의식적 존재, 어떤 인간이라는 생각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인간이 존재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세계가 뭐냐라고 묻는. 이 인간을 전제로 해서 존재를 밝혀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이 존재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근대 철학은 의식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론적인 태도인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드러난 세계인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통하지 않고서 세계 자체가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존재가 뭐냐라고 지금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인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 이 전체 세계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은 이 인간의 의식이든 정신이든 뭐든 마음이든 이 마음을 통해서밖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라는 것은 바로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다 라는 의미에서 다자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자인일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존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막연하더라도 존재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물에 얼굴이 비치듯 혹은 뭐 그림자가 비치듯 그렇게 존재가 그냥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존재 이해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로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이해가 없다면은 인간이라고 해도 다자인이 아니에요. 인간을 다자인이라고 부르려면 존재 이해가 있어야만 다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갓난아기 있잖아요. 갓난아기에도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존재 이해는 있겠죠. 뭐 젖을 찾아서 젖 먹으니까 좋다, 이런 수준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그런 차원의 존재 이해는 없어요. 아무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러니까 책은 책이고 시계는 시계고, 그런 어떤 존재 이해가 있을 때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이해를 통하지 않고선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연한 존재 이해고, 그걸 이제 하이데거가 존재론 이전의 존재 이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의 존재 이해를 존재론적 존재 이해로 바꾸는 작업이 이 지금 존재 시간에서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 이해가 없다면은 그 존재 의미를 인간이 밝혀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존재 이해를 가지고서 먼저 밝혀나가는 것이 현존재의 존재를 밝혀나가는 거고, 현존재의 존재 의미를 밝혀나가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자 전체의 존재 의미를 밝혀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존재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존재를 이해함으로써 존재 일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게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존재 일반 의미를 이해하는 발판이 된다. 하이데거가 이제 그래서 동물은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 일반이라고 할 때는 그 여러 영역의 존재를 포괄하는 말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연이란 존재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 또 인간 자체, 인간 언어, 인간이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존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역별로 탐구하면은 자연학은 자연을 탐구하고, 역사학은 역사를 탐구하고, 생물학은 생명을 탐구하고, 인간학은 인간을 탐구하고, 언어학은 언어를 탐구한다. 그런데 그런 것의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어떤 존재를 구명하는 것이 영역 존재론이다. 그 영역 전체를 아우르면 그게 바로 일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보편적 존재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보편적 존재론을 구축하는 바탕, 토대가 바로 인간 존재의 해명이다. 인간 존재의 해명이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기 때문에 기초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